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네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그에 따른 착오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인과관계를 끝으로 해서 객관적 구성 요건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세 번째 시간에 그 객관적 귀속의 몇 가지 이론 가운데에서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이라는 걸 조금 말씀을 못 드렸죠. 그래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고의와 착오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 귀속에 관한 몇 가지 그 원칙 가운데서 이른바 이제 결과에 대한 지배 가능성, 요것을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해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고의범이라고 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범죄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과실범의 경우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행위를 실수로 주의 의무에 합치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거니까, 만약에 주의 의무에 맞는 적법한 행위를 그랬다면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인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과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대체 행위, 즉 의무에 맞는 행위를 했더라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범죄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과실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귀속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귀속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이론을 이제 적법한 대체 행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판례를 통해서 형성이 됐는데요. 예컨대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었는데, 저쪽 편에서 오는 차에 뒤쪽에 있던 차가 이 차를 추월하다가 여기 마주오는 차하고 이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때 마주오던 차가 그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는 이런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사고가 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게 된 것이죠. 따져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고는 어차피 났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중앙선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사고의 결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이런 과실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그대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귀속이 부인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만약에 의무에 합치한 행위를 했을 때 어차피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귀속을 부인하는 거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귀속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판례에는 귀속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무죄 추정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형사 소송의 하나의 큰 원칙은 어떤 의문이 있을 때는, 결론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런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한다.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죄 추정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에 의무를 잘 지켰다면 이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에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귀속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위험 증대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판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무죄 추정에 따라서 귀속을 부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적법한 대체 행위 이론에 의하면 과실범의 경우에 상당히 이제 처벌 범위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좁혀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유리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과실범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 예컨대 뭐 의료라든지 무슨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처벌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객관적 귀속의 마지막 원칙의 하나로 이제 규범의 보호 범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객관적 귀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규범의 그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서 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마약 범죄라고 한다면 마약 범죄 조항의 목적은 이 마약을 뭐 사고 파는 행위 이런 것들 또는 마약이 유통되는 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마약을 흡입함으로 인해서 흡입한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는 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규범의 조항의 취지가. 그래서 설령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마약을 흡입한 결과 중독되고 또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마약을 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뭐 살인죄라든지 뭐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규범의 보호 범위에 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귀속 이론에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론들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에 관해서 상당 인과관계 판례가 택하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느냐 아니면 뭐 합법직접 조건설을 다수설인 합법직접 조건설을 택해서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이론들을 적용하느냐 어느 쪽의 입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들,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 또는 객관적 귀속의 판단의 기준들을 어떻게 그 사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판단의 그 원칙으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귀속 이론에서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점점 더 새로운 그 이론이나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그 복잡한 인과관계 사례에 이것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이제 고의와 착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 전에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객관적인 것이다. 그냥 사실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봤는데, 이른바 이제 목적적 행위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목적, 의사가 있는 것이다. 범죄 행위에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알지도 못한 채로 뭐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하거나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살인이나 폭행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람을 지금 살해한다. 또는 사람을 폭행한다. 이런 것을 알면서 또 그것을 원하면서 행위를 해야 비로소 이것이 살인 범죄, 폭행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범죄가 다 이와 같은 주관적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행위자가 범죄인이 알면서 인식하면서 또 원하면서 행위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성 요건의 고의인데 근데 고의는 이 범죄 체계론에서 범죄 이론에서 두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 단계에서 고의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책임에만 있다. 되게 이제 이렇게 봤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범죄를 했느냐. 이것은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책임 단계에 있던 고의가 구성 요건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러면 책임에서의 고의는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구성 요건에서 고의를 한번 보고 책임에서 고의를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의의 이중적인 기능이다. 이중적인 지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의 고의를 보는데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구성 요건 단계에서의 고의는 고의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고의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판단의 대상이 되겠고 책임 단계에서의 고의는 고의의 내용을 고의의 어떤 그 질적인 부분을 법적으로 판단한다, 평가한다. 그래서 그것을 양형의 형사 책임에 그대로 직결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고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식과 의사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적인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 객관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 5가지의 객관적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고의다. 고의의 인식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5가지를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고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소는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원한다. 알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거. 이것이 고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성 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적인 요소다. 그래서 고의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인식과 의사.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고의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행위 시 고의의 원칙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 총론 서두에 이 행위시 법주의를 말씀드리면서 범죄 형법에서는 대부분이 범죄 행위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위시 고의의 원칙. 고의는 언제 존재해야 되느냐? 범죄 행위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사후의 고의는 형법에서 얘기하는 고의가 아닌 것이죠. 예컨대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우발적으로 과실로 실수로 그 사람을 뭐 자동차로 충격했다. 이것은 자동차로 충격할 당시에 그 사람을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건 고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가 안 되고 과실치사 같은 건 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뭐 잘 됐다. 이 사람은 내가 평소부터 안 좋아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도 살인의 고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살인의 고의라고 한다면 살해 행위의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행위시 고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의 두 가지 요소를 하나씩 나누어서 간단하게 또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고의의 지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하는 부분, 이것은